팀장으로 30년 퇴직 후 처음으로 카드가 거절됐습니다. 민수가 용접 토치를 잡습니다. 불꽃이 튀고 민수의 손이 흔들립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몸을 날렸습니다. 민수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옆에 있던 젊은 교사가 숨을 멈췄습니다. 저 연세에 저런 반응 속도가 가능해? 제 손은 여전히 정확했습니다. 30년이 몸에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서 있는 곳은 더 이상 팀장실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아침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잔고는 예전의 3분의 1. 스마트폰을 끄면서 생각했습니다. 이게 내 인생 값인가? 이제 어디서부터 뭐가 잘못됐는지 말해보려 합니다. 여기는 인생 라이프, 평범한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힘이 됩니다. 저는 18배 공장에 들어갔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던 해 겨울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와 동생들을 책임져야 했습니다. 대학은 생각해 본 적도 없었습니다. 회사는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중견기업이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작은 공장이었지만 저는 그곳이 좋았습니다. 손으로 뭔가를 만든다는 게 좋았습니다. 첫 출근 날 선배가 말했습니다. 여기선 성실하면 된다. 딴 건 몰라도 된다.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첫 버스를 타고 공장으로 향했습니다. 분량이 나오면 밤을 새웠습니다. 주말 근무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20대가 지나갔습니다. 30대가 되었을 때 저는 반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40대에는 과장, 50대 초반에 팀장이 되었습니다. 회사는 그 사이 크게 성장했습니다. 작은 공장에서 출발한 회사가 협력업체 중에서도 손꼽히는 기업이 되었습니다. 저도 그 성장과 함께 있었습니다. 제 자랑이 하나 있었습니다. 불량률 제로. 15년 연속이었습니다. 공장 벽에 걸린 현수막에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신입사원 교육 때마다 제가 불려나갔습니다. 김 팀장님처럼 일하세요. 그 말이 좋았습니다. 집에서도 저는 성실했습니다. 아내 경숙이와 결혼한 건 25살 때였습니다. 경숙이는 늘 알뜰했습니다. 제가 야근 수당을 받아오면 따로 모았습니다. 나중에 애들 학비로 써야지. 아들 준호가 태어났습니다. 딸아이는 일찍 보내야 했지만 준호만큼은 제대로 키우고 싶었습니다. 준호는 공부를 잘했습니다. 대학도 갔습니다. 졸업 후엔 IT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저는 그게 자랑스러웠습니다. 우리 준호는 나처럼 공장 안 다녀도 되는구나. 50대 중반 저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준비된 사람이다. 퇴직금이 있었습니다. 국민연금도 쌓여 있었습니다. 집도 있었고 빚도 없었습니다. 회사 동료들과 저녁을 먹을 때 누군가 물었습니다. 형님, 퇴직하면 뭐 하실 거예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글쎄, 그냥 푹 쉬어야지. 30년 일했으면 됐지.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땐 정말 그렇게 믿었습니다. 제가 준비된 사람이라고, 노후가 괜찮을 거라고. 지금 생각해보면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63이 되던 해봄이었습니다. 본부장이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회의실에 앉자마자 그가 말했습니다. 팀장님, 회사가 공장을 베트남으로 옮기기로 했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언제부터요? 올해 말부터 단계적으로 이전합니다. 국내 공장은 대폭 축소될 겁니다. 본부장이 서류를 건넸습니다. 명예퇴직 안내문이었습니다. 팀장님 같은 분은 어디서든 환영받을 겁니다. 퇴직금도 할증해서 드립니다. 퇴직금은 2,500만 원이었습니다. 실업급여까지 합하면 6개월은 버틸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와 경숙이에게 말했습니다. 회사를 그만두게 됐어. 경숙이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이미 소문을 들었던 모양이었습니다. 어쩔 수 없지. 그래도 당신 기술이면 금방 다른 데 가겠지.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30년 경력이었습니다. 용접, 조립, 품질 관리 모두 할 수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모르는 게 없었습니다. 나이가 63이지만 아직 80까지 20년 가까이 남았어. 충분히 일할 수 있어. 아들 준호도 말했습니다. 아빠, 걱정 마세요. 요즘 경력직 많이 뽑아요. 저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첫째, 퇴직금은 건드리지 않는다. 둘째, 실업급여로 6개월 버틴다. 셋째, 그 사이에 재취업한다. 합리적인 판단이었습니다. 욕심이 아니었습니다. 송별의 날 동료들이 모였습니다. 박 과장도 왔습니다. 그도 같은 시기에 퇴직하기로 했습니다. 형님, 좋은 데 가세요. 연락해요. 그래, 너도 잘 돼. 술잔을 부딪혔습니다. 모두가 웃었습니다. 그날 저는 정말 괜찮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기술은 배신하지 않는다고, 성실하게 살았으니 노후도 괜찮을 거라고. 지금 생각하면 그게 마지막 안심이었습니다. 퇴직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처음엔 정말 쉬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아침에 늦잠을 잤습니다. 경숙이가 아침 차려놓으면 천천히 먹었습니다. 이것도 괜찮네. 하지만 2주가 지나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력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 구인 사이트에 가입했습니다. 생산직, 품질 관리, 기술직 제 경력에 맞는 곳이라면 어디든 지원했습니다. 첫 달에 15군데를 넣었습니다. 답장은 3군데에서 왔습니다. 지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만 채용 인원이 마감되어 경력은 우수하시나 이번엔 인연이 아닌 것 같습니다. 검토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2달째 면접 전화가 딱 한 번 왔습니다. 저는 정장을 입었습니다. 구두를 닦았습니다. 경숙이가 넥타이를 매주었습니다. 잘하고 와요. 면접장에 들어갔습니다. 면접관 2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경력이 정말 훌륭하시네요. 30년이면 대단하십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어떤 직무를 뽑는지 알고 오셨습니까? 네, 알고 왔습니다. 영업 관리자를 뽑는 자리입니다. 저희 회사의 영업 관리자는 몸을 좀 많이 써야 하는데 가능하시겠어요? 내 힘쓰는 일이라면 아직 멀쩡합니다. 30년 동안 용접 일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하루 종일 고객을 만나기 위해 다니시는 게 좀 힘들지 않을까요? 걱정 마십시오. 자신 있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연락드리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휴대폰을 계속 확인했습니다. 집에 와서도 며칠을 기다렸지만 결국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3달째 저는 옛 동료 박 과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다시 걸었습니다. 역시 받지 않았습니다. 저도 모르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박 과장도 저와 같은 상황이라는 걸. 그 즈음 아들 준호가 말했습니다. 아빠, 그냥 푹 쉬세요. 제가 있잖아요. 고마운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날카롭게 박혔습니다. 내가 아들 손을 빌려야 하나. 저는 그날 밤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생활비가 나갔습니다. 경조사비, 공과금, 식비, 퇴직금 2,500만 원 중 이미 200만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괜찮아. 곧 취업하면 돼.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즈음 경숙이가 말했습니다. 나도 뭐라도 해야겠어. 집에만 있으니 답답해.
경숙이는 동네에 작은 반찬 가게를 차렸습니다. 당신 걱정 말고 나도 손 놀려야 정신이 들 것 같아.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내가 일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쉬고 있는데, 아니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데, 그게 부끄러웠습니다. 넉 달째 저는 제 취업을 포기했습니다. 더 이상 이력서를 쓰지 않았습니다. 구인 사이트도 열지 않았습니다. 집에만 있었습니다. TV를 켰습니다. 뭐가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화면만 쳐다봤습니다. 점심은 대충 먹었습니다. 경숙이가 출근하면 저는 혼자 집에 남았습니다. 통장 잔고는 계속 줄었습니다. 2,500만 원에서 2천만 원, 1,800만 원, 1,500만 원. 저는 매일 아침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숫자가 줄어드는 걸 보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어쩌지? 동네를 산책 나가려다가 멈췄습니다. 옛 동료들과 마주치기라도 하면,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물어보기라도 한다면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골목만 걸었습니다. 사람이 적은 길로만 다녔습니다. 그해 가을, 아들 준호 생일이었습니다. 경숙이가 말했습니다. 오늘 준호 생일인데 같이 외식할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녁 가족이 식당에 모였습니다. 준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요즘 어떠세요? 응, 괜찮아. 푹 쉬시는 거죠? 그래. 식사가 끝나고 저는 카드를 꺼냈습니다. 오늘은 내가 낼게.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점원이 카드를 긋고 잠시 후 돌아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승인이 안 되는데요. 그 순간 시간이 멈췄습니다. 준호가 얼른 자기 카드를 꺼냈습니다. 아빠, 괜찮아요. 제가 낼게요. 경숙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통장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700만 원. 이게 30년의 인생 값인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새벽 3시, 4시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할 일이 없었습니다. 경숙이는 반찬 가게로 출근하기 위해 집을 나서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문 너머로 아내가 무거운 상자를 옮기는 모습을 봤습니다.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도와줘야 하는데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제 뭐지? 몸이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어깨가 무거웠습니다. 밥맛이 없었습니다. 거울을 보면 낯선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저는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5달째 저는 완전히 포기했습니다. 구인 사이트를 삭제했습니다. 어차피 안 된다. 집에만 있었습니다. 20일째 되는 날 경숙이도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오늘 뭐 할 거야? 그 질문조차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냥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경숙이가 말했습니다. 당신 오늘 가게에 단골 손님이 왔는데 청소년 직업훈련센터 운영하시는 분이야.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시길 용접 기술 가르칠 선생님을 찾으신데 혹시 당신이 할 수 있을까 해서 말씀드렸더니 시간 되시면 한번 찾아와 달라고 하시던데 급여가 얼만데 월 70만 원이래. 70만 원? 저는 웃었습니다. 비웃음이었습니다. 그 돈 받으러 가? 경숙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기술이 아까워요. 한 번만 가봐요. 제발. 저는 머뭇거렸습니다. 한 번만. 다음 날 저는 청소년 센터에 갔습니다. 낡은 건물이었습니다. 실습실은 작았습니다. 센터장이 저를 맞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선생님이시죠? 선생님? 태어나 처음 들어보는 호칭이었습니다.
여기 아이들이 15명 있어요. 다들 사정이 있는 친구들이에요. 실습실 문을 열었습니다. 청소년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센터장이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김성훈 선생님께서 용접을 가르쳐 주실 겁니다. 아이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한 청년이 손을 들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민수라고 해요. 응, 반가워. 선생님께서는 용접 일을 30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용접의 달인이시겠네요? 내가 어릴 땐 집안 형편이 좋지 않아서 일찍 산업 현장에 들어갔지. 그리고 거기에서 용접 일을 배웠어. 저도 그런데.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용접 기술을 배워서 취업하고 싶습니다. 저는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 오래전 제가 처음 공장에 들어갔을 때의 눈빛이었습니다. 좋아. 열심히 가르쳐 줄게. 저는 용접 시범을 보였습니다. 30년 손이 움직였습니다. 불꽃이 튀었습니다. 정확한 각도, 정확한 속도. 민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와, 대단하세요. 그 순간 뭔가가 저의 가슴을 휘돌고 갔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이 느낌은 첫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경숙이가 물었습니다. 어땠어? 저는 한참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좋았어. 그날 밤 참으로 오랜만에 단잠을 잤습니다. 센터를 다닌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급여는 여전히 70만 원입니다. 많은 돈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매일 아침 일어납니다. 작업복을 입습니다. 가방을 챙깁니다. 경숙이가 싸준 도시락을 넣습니다. 센터로 향합니다. 청소년들이 저를 기다립니다. 성훈 선생님, 안녕하세요. 선생님, 30년간 들었던 팀장님과는 다른 무게입니다. 더 무겁습니다. 더 따뜻합니다. 민수는 열심히 배웠습니다. 처음엔 토치도 제대로 못 잡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천천히 해. 급하게 하면 안 돼. 네, 선생님. 석 달이 지나자 민수의 실력이 늘었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그래, 잘하고 있어. 6개월째 민수가 대기업 생산직에 지원했습니다. 선생님, 떨려요. 괜찮아. 내가 배운 대로만 하면 돼. 며칠 후 민수가 달려왔습니다. 선생님, 붙었어요. 최종 합격했어요. 민수가 울었습니다. 저도 눈시울이 뜨거웠습니다. 잘했어, 민수야. 선생님 덕분입니다. 저는 민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아니야. 내가 잘한 거야. 민수가 떠나던 날 저는 오래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나도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구나. 어느 날 아들 준호가 센터를 찾아왔습니다. 아빠, 여기가 센터예요? 응. 왜 왔어? 궁금해서요. 아빠가 매일 여기 오시잖아요. 준호는 실습실을 둘러봤습니다. 제가 가르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준호가 말했습니다. 아빠, 정말 멋있어요. 뭐가? 아빠가 왜 여기 계시는지 이제 알 것 같아요. 준호가 웃었습니다. 저도 자랑스러워요. 그 말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옛 동료 박 과장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형님, 저예요. 박재석이요. 오, 재석아. 오랜만이다. 어떻게 지냈어? 저 요즘 지역아동센터에서 목공 기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 너도? 네. 형님께서 청소년 센터에 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저도 용기를 냈어요. 죄송해요. 그때 전화 못 받아서. 괜찮아. 나도 그때 힘들었으니까. 우리는 만나서 커피를 마셨습니다. 형님,
지금도 그때의 팀장실로 돌아가고 싶어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글쎄, 지금도 괜찮은데. 박 과장이 웃었습니다. 저도요. 다음 날 저녁 집에 돌아와 스마트폰으로 통장 잔고를 확인했습니다. 1년 전엔 700만 원이었습니다. 지금은 800만 원입니다. 조금씩 모았습니다. 숫자는 여전히 적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고개가 숙여지지 않았습니다. 경숙이가 옆에 앉았습니다. 당신 요즘 좋아 보여요. 저는 경숙이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나 지금 행복한 것 같아. 경숙이가 웃었습니다. 나도 느껴져요.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 나와 함께 인생을 꿈꾸는 사람이 항상 곁에 있었고, 나도 그들을 위해 함께 나아가고 있었다는 것을 새삼 느꼈을 때, 그것이 나의 인생 값이라는 것을. 며칠 전 센터에 새로운 청소년이 들어왔습니다. 18살. 이름은 지훈이. 눈빛이 민수와 닮았습니다. 선생님, 저도 잘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저는 지훈에게 용접 토치를 건넸습니다. 천천히 해봐. 지훈이 토치를 잡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괜찮아. 처음엔 다 그래. 불꽃이 튀었습니다. 오늘도 센터로 향합니다. 손에 든 가방 안에는 점심 도시락이 들어 있습니다. 경숙이가 새벽에 싸준 것입니다. 버스를 탑니다. 창밖을 봅니다. 아침 햇살이 따뜻합니다. 센터에 도착하면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그 인사가 좋습니다. 그 선택이 맞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다시 돌아간다면 저는 조금 더 일찍 통장이 아니라 사람을 봤을 것입니다. 그게 진짜 준비였구나. 이제야 압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